미국 주식시가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일부 경제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는 0.2%가량 올랐습니다. 유럽도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점이 매수 심리를 북돋웠습니다. 특히 영국은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엇갈린 경제 지표로 인해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강보합에서 마쳤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센트 올라 86달러 75센트에 끝냈습니다.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해 주당 6달러 6센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예상 밖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2만 4천 건 증가한 48만 4천 건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의 3월 산업생산은 0.1% 증가해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일인입니다. 닷새 연속 올랐던 뉴욕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느낄 법했는데요. 하지만 어닝에 대한 기대로 또 올라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고용지표가 부진해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다 살짝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다우는 11,000선, 나스닥은 1,100선, 그리고 나스닥은 2,500선, 그리고 S&P 500은 1,100선 정도에서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제한적인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어쨌거나 장 마감 끝난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끝이 났는데요. 장 마감 후 공개된 구글의 실적은 좀 괜찮다는 평가도 있었지만은 시장의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전화로 남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어닝 시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6거래일째 상승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0.1%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 장 초반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느 정도 부진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나온 그 구글과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무엇보다 뉴욕 제조업 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돋보였고요. 최근 실적이 좋게 나왔던 인텔과 UPS의 강세 속에서 수송주와 반도체주의 상승세도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향 후각 장수로 6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11,000포인트 돌파에 의해 상승 매기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구글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인텔이 장중에 다시 2.98%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8% 그리고 UPS가 한 5.26% 오르면서 다우지수 이제 수송 지수죠. 수송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1.7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장중에 어제 강했었던 인텔 관련한 IT주들 그리고 UPS를 비롯한 또 운송주들도 모두 다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적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기대감 정도로만 작용을 했었지만 장 끝나고 나서 구글과 AMD가 실적을 내놓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치는 대폭 개선됐지만 일정 부분 기대 이하치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시간에서는 한 3%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6달러 6센트가 나왔습니다. 총 지난해 분기 주당 4달러 49센트에 비해 가지고 35%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특별 비용을 제외한다 그러면 주당 6달러 76센트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이러한 영향으로 정규장에서는 한 1.07% 상승하면서 595달러 30센트를 마감했는데 일정 부분 600달러를 향해 상승세는 진행 중입니다만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이제 위스퍼 넘버라 그러죠. 실제 기대치는 못 미치는 수준에 따르면 실망감으로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대표적인 칩 메이커 업체인 AMD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 흑자 전환했는데 인텔에 이어서 어느 정도 흑자 규모와 매출도 기대치를 능가했고요. 1분기 주당 35센트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지난해 1분기 한 66센트 손실을 기록했는데 어느 정도 흑자 전환한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순이익은 한 9센트 정도 나오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AMD 같은 경우도 정규 시장에서는 한 10달러 16센트로 2.73% 상승했는데 일단은 10달러를 상회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시스는 아예 1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구글도 뭐 1분기 실적이 개선은 됐지만 기대치는 조금 못 미쳤다라는 장 마감 후 나타난 실적에 관한 정리도 좀 들어봤습니다. 장 중에는 이 종목들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플러스를 냈다라고 하셨는데, 인텔을 중심으로 한 IT 종목도 연 이틀째 장중에 강세를 보였지만은 은행주도 또 JP모건 체이스의 효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면서요. 업종별 분위기도 실적 기초에서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난주에 나온 인텔에 이어가지고, 은행주와 기술주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실적 다주 기대감으로 계속 은행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수송업체 UPS와 인텔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송주와 기술주는 강세를 보이는데, 인텔은 뭐 계속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장중에도 한 2.9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UPS 같은 경우도 5.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터필라 중장기 업체인데 뭐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대형 분류축도 계속 원인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지표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는 좀 엇갈리는 모습 속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개장 전에 발표돼서 뉴욕 증시 출발을 좋지 않게 만들었었던 주간 고용 지표부터 조금 살펴볼 텐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를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도 일정 부분 예상치를 상회한 숫자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한 전주 대비 2만 4천 건 정도 증가하면서 그때 추정치는 44만 건을 상회하는 48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 수치는 2월 20일 이후 최고치가 나온 거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분석하기로는 부활절 여파 변동성 일정 부분 반영됐지 않나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수는 4주 평균치도 한 44만 7천 건 나오면서 전주 45만 250건보다는 증가한 수치고요. 일부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증가가 어느 정도 실업률이라든지 급여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미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사도 표시하면서 실제로 장 초반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워낙 실적 시즌은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 반영하는 것은 실적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3월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됐는데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나갔다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기대에는 못 미친 결과를 내놓았다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 신청자 수와 마찬가지로 약간 부진한 지표로 나왔는데요. 0.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그렇지만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선은 이제 굳건하지 않는 그런 확인하는 신호를 나타내는데, 제조업 부문에서 한 2월 정도에는 0.9% 정도, 제조업 부문에서는 2월에 비해 가지고 0.9% 정도 증가한 것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온난화 기후가 좀 나오면서 유틸리티 사용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 한 4년 만에 가장 줄면서 아무래도 산업 생산 수치 증가를 좀 제한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네. 반면 어느 정도 제조업이 강한 호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판매 증가로 인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경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반영하는 관점입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됐었던 것, 그리고 미국의 3월 산업 생산도 제조업 지표이긴 하지만 약간 기대치는 못 미쳤지만 뉴욕과 필라델피아주 쪽의 제조업 경기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뉴욕의 이제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1.9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25포인트를 훨씬 넘은 수치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0 이상이 되게 되면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 확산세를 의미하는데 무엇보다 신규 주문과 출하 지수 그리고 재고 지수 모두 늘어나는 것을 보였고요. 특히 고용 관련 지수 같은 경우는 2년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22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8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지표들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고용 지표가 크게 좀 좋지 않았던 것, 반면에 제조업은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에 대한 실망감은 장중 조정 정도로만 그치고 결국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장 마감가를 플러스로 또 올려놓는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뉴욕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도 분위기가 좋았더라고요. 18개월 내, 22개월 내 최고치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중국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1분기 성장률이 11.9% 상승 3년내 최고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18개월 내 최고치 이어갔습니다. 영국 지수 같은 경우는 0.5%, 그리고 프랑스는 0.2%, 그리고 독일은 0.2% 상승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일정 부분 IMF가 19일 날 오늘 19일 날 그리스 구조금융 논의를 위해서 그리스의 팀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뭐 어느 정도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불충분성을 논의를 좀 잠재우지 않나 그런 시그널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그리스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또 성장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은 또 크게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 지표들이 엇갈려서요. 유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끝났나요? 유가나 이제 공각 가격 같은 유가 같은 경우 0.02%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간 원유 재료가 예상치보다 약간 감소세를 보여줬고요. 또 미국 초반에 나온 고용 지표가 일정 부분 부진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면서 유로화도 또 일정 부분 반락을 했는데 이것이 유가에 부담을 주면서 86달러 75센트로 마감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큰 변동 없이 한 5거래일째 1160달러 선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구글의 실적, 그리고 Advanced Micro Devices AMD 실적까지 일단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서 인텔, JP 모건 체이스는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도 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또 은행주 아닌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제너럴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뭐 경제 지표로도 어느 정도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3월 주택 작공 건축 허가가 발표됩니다만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에 좀 주목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JP 모건 체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1분기 순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뭐 작년에 여전히 금융주 안 좋았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주당 44센트 정도로 예상하면서 네. 19센트에 비해가 상당히 개선된 거의 뭐 4배 이상의 실적을 전망하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대형주다 보니까 네. 이전 26센트에 비해 가지고 소폭 감소한 16센트 정도를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에 의해서 그들의 실적에 의해서 또 뉴욕 증시가 움직이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주가 뉴욕의 거의 어닝의 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또한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관련해서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시는 피크를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나오던 경제 지표보다는 이제 실적의 발표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가장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과 IBM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은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야후, 캐터필라 같은 캐터필라 같은 게 다우에도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실적 발표 예상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갔을 때는 대표적인 또 은행주인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 그리고 이제 IT주인 애플과 이베이나 퀄컴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목요일 날 넘어가면은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브라이즈론이라든지 아마존닷컴이 실적 발표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허니웰이 실적 발표하는데 사실 또 허니웰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만은 23일과 24일에는 그 G20 재무장관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어닝 시즌 피크를 맞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또 주간 단위 이번 주도 플러스, 다음 주도 플러스 계속해서 상승만 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미국은 이제 답답했던 11,000포인트 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네.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지금 나오는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금일 같은 구글 같은 경우 기대치는 높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간에서 빠지는 것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치 인텔처럼 크게 상회하거나 네. 그렇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상승세는 이어가는데 일정 부분 매기 탄력성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는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지되 상승폭 자체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환율이 1,100원 거의 하향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무디스 효과에 이어서 사주니까 결국 증시는 또 연고점을 새롭게 썼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뉴욕 증시도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을 간단히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는 IT와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면서 전고점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시장이 1720선을 돌파하기 전부터 자동차의 대표적격인 기아차와 IT의 대표적격인 삼성전기와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했죠. 네. 이후 자동차에서는 기아차의 매기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이어받았고 IT 업종에서는 삼성전기와 하이닉스의 매기를 LG화학이나 LG이노텍, 삼성 SDI와 같은 이등주가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각 업종의 중소형주들 역시 산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이렇게 철저하게 주도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매기가 몰린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러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 환율이 1,112원까지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도업종 중심의 시장이 업종 간 순환매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 환율 하락에 오히려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여행업종과 항공업종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매기를 유가 급등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화학업종이 이어받았고 주 중반부터는 금융지주나 네. 아니면 조선 이런 업종들이 매기를 이어받았죠. 그 네. 이후에 보험과 전일에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그간 소외됐었던 증권업종에까지 매기가 크게 확산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즉 현 시장은 업종 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 순환매가 이어지는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시장이 변화되는 것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기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둔 단기 거래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난주까지는 주도 업종만 가다가 이번 주 들어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뭔가 삐그덕 환율 쪽에서 원달러 환율이 심하게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워낙 강세가 이어지니까 이제 주도 업종이 좀 주춤하면서 일단 업종별 업종 간의 순환매 장세로 지금 일단은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이런 패턴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금일 국내 증시의 그 지수는 뭐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수의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을 뭐 금일 하루를 전망하는 것보다는 현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지금 해외 증시가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앞서 순환매의 매기가 업종 간으로 지금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순환매의 매기가 지금 빠르게 타 업종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 순환매기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럼 그 순환매의 매기가 형성되는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느냐, 그렇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현 시장을 대응하는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포인트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나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이제 매기가 돌는지 먼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안내를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먼저 하나투어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최근에 제가 지금 표시를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 고점대가 지금 그 돌파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직전 고점인 5만 500원 부근이 돌파되는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근이 돌파되는 예. 이 순간에 지금 거래량도 평소 대비해서 2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2배가량 증가되는 것이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느냐.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나 12시 정도 됐는데 네. 전일 거래에 이미 100%가 돌파를 한다. 그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 네. 그러면 이때 추격 매수를 통해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네. 단기 거래 전략을 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GS 같은 화학업종, 제가 그 여행업종 다음에 매개를 이어받은 것이 화학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GS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밑에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2배가량 증가를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요. 예. 이때는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같이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이럴 때도 추격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네. 이 다음으로 매기를 이어받은 것이 보험업종과 그 금융지주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험업종에서 그 시장에 민감하게 높은 베타 지수를 보이는 것이 현대해상 같은 종목인데 예. 현대해상은 사실상 신고가를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현대해상은 그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하향 추세대에 위치해서 네. 이 하향 추세대 고점을 그 터치를 하면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예. 이것이 4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하향 추세대를 갭상승 돌파하면서 이미 오전에 10시 반경에 전일 거래량을 돌파시키는 네. 전일 거래량도 이게 증가된 거래량인데 그건 이 거래량을 이미 개장 1시간 반 만에 돌파하면서 하향 추세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럴 네. 때 이따 가격이 뭐 19,7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럴 때 추격 매수를 통해서 단기 거래를 해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전일 순환매가 돈 그 증권업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의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전일은 그 단기 고점을 단기적으로 그 강한 모습을 전일 제일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NH투자증권인데요. 네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지권력을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죠.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 매매가 또 될 수 있는데 추격 매수하게 되면. 예. 왜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냐면 갭상승과 함께 그날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분봉을 통해서 이게 갭상승이 시작일지 아니면 거기가 고점일지를 분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봉을 보면 이게 이때부터가 그 전일 장 시작인데요. 네. 장 개장 이후에 일봉이 하나 형성된 이후에 십자형 일봉이 하나 형성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첫째 양봉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의 장대 양봉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네. 확실하게 증권업종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순환매가 그 시작되는 점을 발견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통해서 단기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현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 자세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 만한 그런 업종들, 사실은 뒤늦게 가면 사실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요. 그 차트를 좀 잘 보면서 어떤 그 패턴을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갭상승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뭐 분봉 차트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 뭐 거래량이 또 실리는 것과 전고점이 돌파되는 것을 함께 체크하는 것 등등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 주도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주도주하고 사실 순환매 도는 것하고 함께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렇게 업종 간 순환매가 계속 될 수 있는 그 근간적인 힘은 네. 바로 주도주에서 나오는데요. 이 주도주가 만약에 옆으로 횡보를 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하락을 계속해서 지속할 경우에는 이 업종 간 순환매는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매매 전략은 그때부터 유효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주도주의 움직임을 보면 기아차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환율의 수익 영향을 크게 받는 그 업종에 있는 대표주인데 네. 이 종목들이 환율이 1107원까지 전일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종목들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간 조정 국면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기간 조정 국면이라는 것은 단기 상승률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그 시간으로 해서 그 주가 상승을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네. 이 기간 조정 국면이 조만간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아마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주도주인 기아차와 삼성전기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고 위로나 아래로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 순환매 장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환매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무리하고 재차 주도주로 갈아타는 전략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즉 주도주가 윗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강하게 추격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고 만약에 하방으로 방향을 결정할 경우에는 주도주를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 그때는 시장을 더 잘 대응하는 전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이런 거네요. 지금 위안화 절상이 곧 임박했다. 2분기 내에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지금 4월인데 한 5월 내에는 가능하겠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그러면 위안화 절상 이전까지는 주도주가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유효하다가 보고 아까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방법으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일부 종목들을 좀 따라 붙어보는 방법 그리고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주도주 쪽으로 조금 갈아타는 전략의 어떤 그 전환이 위안화 절상 앞뒤로 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아직은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업종별 순환매 장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IT 자동차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혹은 보유하셨더라도 이쪽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여행, 화학, 보험, 증권 쪽에서 한 종목씩 차트까지 보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나 업종을 뭐 어떤 업종이라도 좋습니다. 좀 순환매가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순환매가 들어올 만한 종목이요? 예. 예, 잠시만요. 네.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이제 처음으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지금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5만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것이 전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러한 저항권들이 돌파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것이 이제 세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꼭 그 업종을 중심으로 보지 않더라도 종목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순환매 매기가 형성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SKC와 같은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화학업종의 후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화학업종의 선발에는 뭐 SK에너지라든가 GS, 특히 이제 최근에는 GS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SKC 같은 종목도 최근에 2만 원권의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왔었는데요. 네. 이 2만 원권의 저항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한진 같은 종목인데요. 네. 한진은 전일 거래보다 전전일 거래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네. 전전일 제반 이동 평균 선들을 모두 돌파를 하면서 예. 전고점 돌파를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지 못했지만 네. 지금 이틀간의 거래 전일이 일봉이 전전일 양봉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했다는 것은 예. 전전일의 상승이 인정되는 상황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진과 같은 종목도 추가 상승이 용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순환매가 돌 법한 그런 종목 3가지 저희가 차트까지 보면서 한번 설명을 곁들여 들어봤는데요. 삼성정밀화학 그리고 SKC, 한진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가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국은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천안함 한미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 실종자 44명 중 피신 36구의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침몰 20일 만에 물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천안함의 한미 선체 오른쪽이 크게 파손돼 찢겨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오른쪽 절단면이 C자형으로 거칠게 파손돼서 어뢰나 기뢰 등의 강한 충격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3년 만에 최고치인 11.9%를 기록했죠. 2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고공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 3월 소비자 물가는 2.4%를 기록해 가팔랐던 인플레이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LCD 등 대한민국 대표 제품의 생산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풀 가동하더라도 요구 물량을 모두 납품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TV 구매 고객은 주문 후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과 오는 6월쯤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을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의 위기의식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욕실 설치 기준과 업무 용적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주거 면적과 욕실 면적을 자유롭게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을 수 있는 단지 규모가 기존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이른바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천안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미의 모습을 저희가 20일 정도 만에 완전히 지금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일단 어뢰라든가 기뢰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침몰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천안함은 오른쪽 절단면이 C자형으로 거칠게 파손돼 있었습니다. 어뢰나 기뢰 등 외부의 강한 충격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천안함의 한미는 스크루가 온전하고 선체 바닥도 비교적 말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몰 직전 암초 등 장애물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인데요. 반면 녹색 안전망이 씌워져 있던 절단면은 상황이 다릅니다. 절단면 상판은 위로, 옆면은 각각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데요. 외부 충격에 의해 배가 크게 손상됐다는 의미입니다. 한미는 함정 우현이 30m, 저현이 36m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또 우현 절단면 부근에 뭔가 긁힌 듯한 스크래치 4줄이 긁혀져 있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처럼 깨끗한 선체 하부를 포함해 배의 어느 부위에도 직접 충격에 따른 파공의 흔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어뢰나 기뢰가 직접 부딪혀서 접촉에 폭발한 흔적이 있다면 파공 현상이 나타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빌어 직접 타격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스크루가 온전하다는 점도 가무식기뢰에 대한 폭발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가무식기뢰는 스크루의 소리에 반응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기뢰인데요. 또 절단면의 처참한 모습이 어뢰나 기뢰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외부 폭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사고가 수중에서 폭발한 기뢰나 어뢰에 따른 버블제트 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즉 어뢰나 기뢰가 바로 배 밑에서 폭발하면서 바닷물이 솟구치는 현상에 따라서 배가 두둥강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는 상황에 따라 직접 타격보다 버블제트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파괴력이 더 크다고 보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선체가 인양됨에 따라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침몰 원인의 규명 작업도 계속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외국 전문가까지 포함된 합조단은 과학수사와 선체 구조, 관리, 폭발 유형 분석, 정보 작전 분석 분과 등으로 나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침몰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커트 캠벨 및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지 시간 14일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천안함을 인용하고 함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한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네. 캠벨 차관보는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후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전개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조치한다는데 양국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는 소식 보니까요. 아직까지 천안함의 그 침몰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지금 시신들을 수습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4명이 실종됐는데요. 지금 시신 36구를 수습한 정도입니다. 지금 8명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아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관련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까지 나와 있는 그런 소식들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죠. 네, 천안함 함의가 인양된 15일 백령도는 2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지만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과 민간 인양팀이 천안함의 함미를 인양해 바지선에 안장시킨 뒤 실종자 수색이 나왔지만 생존자는 결국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16일 새벽 1시 반까지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44명의 실종자 중 36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8명의 시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들 장병에 대한 시신은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군에 따르면 미상의 물자로부터 외부 폭발하는 순간 이미 상당 수조원들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다만 해저의 수온이 3도 정도로 낮아 희생자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는 전언입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저의 수온이 3도로 매우 차가워 냉장 효과가 발생해 실종자들은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온전하게 보존됐다고 말했는데요. 실종자 44명 가운데 이날 수색자부터 신을 찾고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최종적으로 36명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은 실종자가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됐던 기관침실에서 모두 14명의 시신자를 찾았는데요. 네. 실종자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8명가량의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에서 찾지 못한 실종자 8명은 이창기 원사, 최한건 상사, 박경수 중사, 박성균, 장진선, 박보람 하사, 강태민 일병, 정태준 이병입니다. 해군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함수에도 실종자가 일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군인연금법상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직전에 받던 월급의 36배를 사망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지 순직으로 판명되면 간부는 보상금과 사망조의금 그리고 퇴직수당을 합쳐 약 1억 4,100만 원에서 2억 4,700만 원을 받게 되며 일반 병은 3,65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의무 복무에 따라서 군에 억지로 가게 된 일반병의 목숨값이 3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요. 천함이 외부 공격 등으로 침몰해 실종 또는 전상으로 판명이 되면 다만 예우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북한의 공격 등으로 전사했다고 판명이 되게 되면 간부는 3억 4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을 시금을 받게 되며 일반병은 2억 원의 보상금이 일시적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순직과 전사 여부에 상관없이 간부는 유족연금과 보훈연금 등을 합쳐 매달 141만에서 255만 원을 받게 되며 일반 병원 평균 94만 8천 원을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고인들의 명목을 다시 한번 빌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추가 실종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7시 38분인데 오늘 오전 8시부터 다시금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조금 기쁜 소식이 그나마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국의 또 GDP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지요. 11.9%나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중국이 올해 1사분기 GDP 성장률이 3년 만에 최고치인 11.9%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4사분기에 이어 지난해 4사분기에 10.7%에 이어 2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고공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부동산 개발 등 고정산 투자와 대무역 증가 등 영향으로 올 1사분기 GDP가 8조 577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5.7%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지난 1사분기 경제 성적표는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고성장 저물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사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면서도 가파르게 성장하던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였으니 중국 당국으로서는 경기 과열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된 셈인데요. 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급격한 부동산 투자와 이에 따른 자산 버블 등 성장의 질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요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연일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자산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이 인플레이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3월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 운영을 할 수 있는 폭은 좀 더 넓어졌지만 네. 결국 시차를 두고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기축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중국의 GDP 성장률 3년 내 최고,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의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연내 위안화 절상폭 얘기도 계속해서 맞물려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좀 잦아드는 것 같지만 중국이 과연 지급 중비율 인상과 같은 카드를 먼저 쓰고 금리 인상을 할지 일단 중국의 긴축 행보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도체, 자동차, LCD 쪽 국내 제품들이요 정말 즐거운 비명들을 지금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풀 가동하는데도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다면서요? 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업체들은 100% 가동률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 업계 역시 현대차와 르노삼성의 경우 지난 3월 가동률이 100% 안팎에 달하고 있는데요. 내수는 물론 수출 주문도 급증하면서 공급 물량을 끌어내기 위해 공장 가동률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은 LCD 업계로 TV 패널은 물론 모니터, 노트북용 등 전 품목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비슷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업계도 공장 가동률이 100% 육박할 정도로 생산의 증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3월 공장 가동률은 92.9%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3월에 60.2%보다 무려 32%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LCD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요, 중국과의 FTA 체결에 지금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하고 또 대만하고 FTA를 체결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조금 좀 바삐 좀 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중 FTA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이 FTA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 FTA 체결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FTA 체결이 좀 더뎌지고 있고 네. 대만과 중국과의 FTA 체결이 임박할 즈음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두 점을 모두 노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무역 규모는 지난 1992년 54억 달러에서 지난해 1,410억 달러로 22배나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대체로 증가했지만 대만 등 경쟁국 업체들의 시장 잠식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TV의 점유율은 2008년 12.2%에서 지난해 7.7%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요,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준주택이라 할 수 있는 오피스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될 예정이 있다고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욕실 선실 기준과 업무용 면적 기준이 폐지돼 주거 면적과 옥실 면적을 크게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을 수 있는 단지 규모가 기존의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사업 승인 대상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가 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에서 1에서 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욕실과 욕조 설치가 자유로워지고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네.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소형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그 도심 내 공급 부지도 많지도 않은 데다가 땅값까지 비싸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현재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 이슈 진행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간 셈이 됐는데요. 다우는 20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느꼈을 법하지만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 나온 구글의 실적은 예상치에는 못 미쳤고 AMD의 실적은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